지금부터는 여야 정치인 세 분과 함께 설 연휴 민심과 정치 현안을 점검하고 연휴 이후의 전국 전망해 보겠습니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처음 인사드립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여당부터 여쭤볼까요? 설 연휴 민심이 어떻습니까? 다녀보시면. 과거와는 네.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래도 국정 예. 지지율이 상당히 고공행진을 예.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 심리. 예. 그 전에는 뭐 보면은 뭐 잘할 수 있겠어. 네. 뭐 이런 것들이 네. 뭐 반신반의했다면 예. 지금은 상당히 기대 심리가 네. 높고 예. 특히나 이제 주식과 관련된. 예. 네가 한턱 내라라든지 그래요? 저희 예. 친구들도 상당히 주식을 많이 하는데 예. 이번에 좀 살 것 같다. 뭐 그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예. 이제 이 주식이 예. 과거 같으면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주식 열풍이 부를 예. 때 주식에서 돈을 벌어서 부동산으로 가잖아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부동산 불패가 이어지는 예. 거니까.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그 분위기가 다릅니까? 길목을 또 차단하는 예.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게 그래요. 평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좀 다르시군요. 예, 분위기가 확실히 기대 쪽으로. 네. 예. 자, 한 대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당연히 네. 설 민심은 네. 부동산하고 주식 이야기죠. 그 얘기가 많군요. 예, 확실히. 대부분은 예. 부동산하고 예. 주식 그다음에 이제 민생 경제가 네. 회복될 것이냐 네. 이런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있고요. 다만 제 주변에서는 이제 사법개혁 얘기나 예. 내란에 대한 예. 19일 예. 내일. 판결에 대한 이야기도 예.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하고 주식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지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공고해지고 있고 그래요?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네.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연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나려고 예. 매우 노력했는데 진보 정권에서 항상 그것을 실패했는데 예. 이번엔 될 것이냐, 예. 이거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런 기대 심리가 있는 거고요. 예.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자본시장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예. 상당히 정말 이재명은 한다면 하는구나. 예. 이런 신뢰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좀 더 지켜보자는 네. 그런 시각이 많았습니다. 정 대변인 연천 민심은 어떻습니까? 저는 네. 저희 집 쪽이나 처가나 이 식구가 굉장히 대가족이에요. 한 그래요? 20명씩 모이는 네. 건 기본인데 예. 제 조카뻘 되는 학렬, 그러니까 청장년들은 주식 얘기 많이 하고요. 많이 해야죠. 예. 그리고 제 같은 학렬인 네. 장노년은 네. 부동산과 정치 얘기를 많이 네.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국민의힘 대변인을 네. 지냈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정말. 6.3 지방선거 어떻게 치른다는 네. 거야. 또뭐 한동훈 전 대표는 네. 무소속 출마한다는 거야. 네.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야. 가기 싫으셨겠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다 잘 들어야죠. 그래요. 또 하나는 네. 제가 좀 의미 있게 드는 거는 뭐 국민의힘 전 대변인으로 네. 이야기하기 조금 부담스러운 얘기긴 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래요? 이런 평가들을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약간의 이념적인 성향이 네. 강해서 뭐 네. 탈원전이라든가 대북 정책, 네. 일본과의 관계 네. 이런 거에 있어서 약간 좀 끌려다니는 뭐 86 운동 세대들에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뭐 상당히 좀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네. 있는 거잖아요. 원전도 뭐 짓겠다고 예. 하고 일본과의 관계도 당 대표 시절과는 다른 메시지를 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대가족이시면 정 대변인의 어떤 정치적 성향과 좀 네. 다른 분도 계시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저희 예. 형이 민주당원이었다가 제가 그래요? 국민의힘 대변인 된 다음에 탈당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안에 대한 견해의 차이도 좀 발생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가족들 그렇죠. 모이면? 당연히 발생하는데 네. 웬만하면 이제 저쪽에 맞추려고 하죠. 요번에는 그래도 싸울 만한 분위기는 아니죠.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어떤 긍정적인 방향도 흐르고 있는 것 같고. 저희 가족 굉장히 화목합니다. 싸울 만한 분위기는 아니고 예. 건전한 토론은 있는 셈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저보다 형이 네. 4년 대학 선배인데 그러니까 86세대의 예. 끄트머리쯤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예. 저희 형만 예. 하더라도 저는 이제 92년도에 문민정부가 들어섰기 예. 때문에 이 86세대의 영향권 밖에서 좀 자란 네. 성격이 있어서 지금 민주당 86세대와는 좀 결이 다른데 예. 저보다 조금 연배가 위인 분들은 예. 당연히 그런 정서 갖고 있죠. 그러면 가족 모셨을 때 가장 핵심 논쟁의 거리는 뭡니까 이번에는?
이번에요. 예. 국민의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제가 왜냐면 그 국민의힘 내에서는 예. 상당히 지금 뭐라 그럴까요? 비주류에 예. 속해 있는 셈이잖아요. 예. 개혁 쇄신파, 예. 뭐 이른바 친한파. 예. 이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예.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저도 어떻게 달라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너무 솔직하죠 지금. 아니 재밌습니다. 네. 예. 저는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예. 지금 예. 워낙 보수가 분열돼 예. 있어서 그렇고 보수의 한동훈 전 대표를 대체할 만한 어떤 그 그립이 있는 예.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예.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히 가능성 있는 정치인이라고 조금만 기다리시라. 평가해요. 네. 친척분들 나도 곧 잘 되니까 뭐 이런 건가요? 아니, 그리고 시간이 좀 예. 필요하다. 예. 왜냐하면 얼마나 걸린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저요. 예. 좀 꽤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6.3 지방선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 임기 1년도 안 돼 갖고 예. 선거가 치러지고 예.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제 이른바 강경 지지자들에 의해서 우리 당이 좀 좌지우지되는 예. 듯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실망하는 중도 진영이 전혀 국민의힘에 표를 줄 예. 의사 표현을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렵다고 보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치라는 게 항상 희망을 보고 예. 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말씀하시죠. 예. 희망이 없는 곳에서 자꾸 희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뭐 희망이야 뭐 언제든 이게 사실 대선 때하고는 또 다른 예. 분위기거든요. 예. 저희 형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면 TV를 돌리던 예. 완전히 예. 그 예. 이제 국민의힘 쪽에 예. 완전히 경도돼 예. 있었던 그런 분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 상당히 우호적인 예. 그래요. 예. 이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게 아까 우리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예. 우리가 예. 기본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정부는 확실히 이념적 예. 가치에 중점을 뒀죠.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실용적이고 예. 국민의 삶을 앞에 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 형도 완전히 제가 선거 운동할 때 캠프에 한 번도 안 왔던 그래요. 왜 예. 민주당 후보로 나가는가 예. 이 정도였는데 예. 완전히 이번 설에 돌아섰습니까, 보니까 형님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 삶이 변하고 있다라는 예. 것 스스로 변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예.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만 하더라도 지지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잖아요. 계엄이라는 이벤트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근데 지금은 60%를 상회하는 예. 그런 지지율 속에 6.3 지방선거를 맞는 거기 예.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도 예. 긍정적이다 이렇게 부연이 형님도 돌아서셨다는데 어떡합니까? 저희 형님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돌아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한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정치 지형이 변동이 예.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예. 다만 어떤 지향점에서 바라보느냐에 예.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특징은 사람들의 마음을 깊게 들여다보는 데 있다고 예. 봅니다. 저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이념적으로 치우쳐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념적으로 치우쳐 있다기보다는 끝까지 책임지고 밀고 가지 않은 게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밀고 가지 않은 게 더 문제다. 네네. 이념성보다는. 그렇죠. 그 이념성이라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당연히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지향점만 있었을 예. 뿐이지 실제로 실천과 행동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예. 그런 반발심이 더 컸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네. 그걸 실천하고 그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변화를 갖게 하는지 효능감을 주는 네.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너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 정반대라기보다는 그 정치적인 리더십과 스타일 그다음에 그 책임성에 대한 결과 네.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명확한 것 같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매우 절실한 노력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예. 그것이 국민들한테 지지와 신뢰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숙제 좀 하겠습니다. 방금 부승찬 의원이 언급한 대통령 지지율은 코리아 리서치가 MBC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4일간 실시한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수치를 안 얘기해 주셔야지 제가 편합니다. 구체적. 자, 그러면 오늘 세 분 다 말씀하셨지만요. 부동산과 주식인데 일단 부동산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정 대변인 보시기 어떻습니까?
집값을 네. 잡겠다 또 네.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5,200만 국민이 네. 누구 하나 반대 의견을 내는 네.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그 방향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좀 있을 네. 수는 있죠. 이재명 대통령 지금 내는 네. 25번인가요? SNS를 통해서 부동산 메시지를 네. 냈는데 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네. 영리한 네. 접근을 하고 있다고 네. 생각해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네. 본인이 그 치러야 하는 6.3 지방선거가 굉장히 불리하게 네. 작동할 수 있다라고 네. 하니까 이거 잡기 위해서 그리고 적어도 노력하는 모습을 네. 보이니까 국민들이 그거 평가한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1주택자나 무주택자는 4,900만 명이고 네. 2주택이나 3주택 그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300만 명이 되지 그렇습니다. 않아요. 그러면 300만 대 4,900만 이렇게 본다면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접근했을 네. 때 타주택자들에 대해서 규제 강화하고 네. 양도세 중과 유예하는 거 안 하겠다라고 네. 하면은 박수 받을 그러니까 네. 박수 칠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이 네. 잘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저는 여기에서 뭐 간과하면 안 되는 건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자꾸만 네. 악마화하고 네. 마귀에 쓰였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다주택자가 장동혁 대표 얘기하는 것처럼 다양한 이유로 다주택자가 네.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속을 0.5채만 네. 받더라도 그 다주택자가 네. 되거든요. 단 10%의 지분만 있어도 네. 다주택자가 되거든요. 이런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차제에 그 제도적으로 좀 그 손볼 필요도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이 부동산과 관련돼서는요. 과거에 이 보면 부동산하고 교육이라는 네. 건 인간의 욕망과 네. 관계가 있다. 일단은 잘 수 있는 네. 곳, 그 다음에 이제 애들에 대한 교육. 인간의 욕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책으로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 이게 불변의 진리가 같았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성공한 사례는 없지 예.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재명 정부의 이제 부동산 정책도 상당히 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정 지역에 한해서 특정 지역에 한해서 뭐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뭐 보령에 있는 집을 예. 이게 중과세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게 핀포인트 공격을 한다라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주택자들이 환영받을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자들이 환영받는 지역은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환영받는 지역은 서울 경기잖아요. 예. 그 지역 37개 곳에 한해서만 이거를 이 중과세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법이라는 게 결국은 예측성이 네.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유예를 둔다는 건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네. 결국 기득권의 눈치를 보는 건데 이거를 단호하게 끊어낸다. 아까 25차례나 SNS 정치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다. 네. 이런 거는 뭐냐면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라는 네. 거예요. 이거는 끊어내겠다.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장동혁 대표도 알고 있을 거예요. 95세 난 노모의 집이 중과세에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거긴 보령이고 네. 인구 소멸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권장을 하는 네. 입장인 거고. 네. 근데 수도권에서는 반드시 이거를 잡아내겠다 네. 하는 건 그 차별화, 네. 그 차별화가 먹히고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예. 근데 예. 이재명 대표님의 메시지를 네. 그냥 메시지로만 보면 안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거기에 담긴 의미를 봐야 돼요. 네. 지금 뭐 악마와 이야기로 네. 갈라치기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이게 매우 실용적인 접근이다. 아니면은 이게 영리한 접근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글을 보시면 돼요. 저는 어제 글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하고 대통령이 네. 되고 싶었던 이유, 네. 그다음에 이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 지금 무주택자들, 네. 청년, 서민 예. 그리고 어려운 곳에서 자기의 삶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네. 이 주택 문제 이것을 본질적으로 돈이 아니라 진짜 주택의 문제로 접근하는 진정성이 거기에 예. 녹아 있습니다. 예. 본인이 원하는 세상, 자기가 가난했고 지금까지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도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예. 저는 그것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걸 단순하게 선거공학적인 접근이나 실용적인 접근으로 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와 그 안에 예. 담긴 내용을 절반만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저까지도 어제 조금은 단순한 메시지로 갖다가 뭉클했거든요. 왜?
저희 정치인들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어떤 메시지가 특히 가슴에 와닿단 말씀이시죠? 죽음의 고비까지 여기까지 아.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 내가 왜 지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하겠느냐. 예. 절실한 마음 예. 그 표현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반드시 하겠다는 그리고 전력 질주하겠다. 예. 이것은 단순한 의지 표명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전환기적 시점, 예. 내란을 겪고 난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주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이전처럼 땅이 돈을 버는 사회가 아니라 땀이 돈이 예. 되게 하는 사회, 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예. 그다음에 주거는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된다. 예. 투기 세력들이 근절하지 못했던 우리 정치인들에 대한 반성의 내용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봐야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야당 대표의 이제 응전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방식이나 전개 양상에 대해서. 장동혁 네. 대표가 SNS를 네. 통해서 계속 이재명 대통령과 SNS상의 설전을 벌였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장동혁 대표는 장동혁 대표대로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계속했다고 생각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메시지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예. 받고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예. 있었던 것 같고 장동혁 대표는 본인의 지금 당내 리더십과 관련해서 예. 계속해서 뭐 문제들이 예.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과 딱 대립각을 세워서 완전히 이 등치되는 예. 구조로 가는 것이 본인에게는 뭐 정치적으로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습니까? 생각했겠죠. 또 하나는 다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를 콕 집어서 이제 예.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과 같은 상황에 있는 다주택자들에게까지 예.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거고 예. 저는 장동혁 대표도 지금까지는 다주택자가 불가피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도 글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분명히 그렇게 이 주택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게 정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든 대출 규제든 부동산 시장에 퇴로가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 그건 없거든요. 네. 아무리 뭐 급매물로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보다 30% 40% 낮은 가격으로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그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갖고 올 수 있는 정책과 그러니까 같이 정 나와야 대변인 된다고 말씀하신 대로 아까 장동혁 대표도 뭐 얻는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약간 생각이 다른 게요. 뭐냐면 불효자는 우리가 가끔 뭐 뜬금없는 것 같아서요. 이게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책에 대해서 뭘 반박을 하려면 약간 국민 정서상 뭐지 무슨 소리지 이런 거 말고 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 있잖아요. 퇴로는 열어줘야 된다니까 이런 말씀을 하면 차라리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국민들한테 어느 국민한테 얼마나 많은 호소력이 있을까 하는 의심은 좀 듭니다. 그런 어떤 대응 방식이 어떻습니까? 글쎄 뭐 판단하는 네. 부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장동혁 대표는 지금 내는 메시지가 충분히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네.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네.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그래요? 성공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제가 일방적으로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예,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테러는 만들어졌었죠. 예, 예. 그래서 일몰제에서 이제 5월 9일 날 예. 올해 5월 9일부로 이제 이게 일몰제가 종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테러는 이미 만들어졌어요. 예. 그 기간은 충분했다. 네. 그런데 이제 약간 관성적인 것 같아요. 관성적인. 야, 또 연기를 할 거다. 네. 이게 또 연기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들이 준비를 안 했던 거예요. 네. 그거지. 이 경기도 계곡 사건만 보더라도 네.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간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근데 이제 항의하고 뭐 집회를 하고 이러면 물러섰잖아요.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고 국회에서도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도 안일하게 대응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경기도 이제 계곡 정리 사건만 예. 예, 그래서 예. 충분히 시간을 줬기 때문에 이 그 다주택자들이 준비를 안 했던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퇴로를 만들어줘야 된다, 출구를 마련해야 된다. 이건 지금 논의할 때는 네. 지났어요. 네. 이제 퇴로를 얘기하고 출구를 얘기하는 순간 부동산 정책은 다시금 네. 원래대로 돌아갈 수밖에 네. 없거든요. 네. 그런 모습들을 지금 대통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미 예측이 다 가능했던 것들인데 이제 와서 또 반대한다고 해서 네. 뭐가 되겠습니까? 예. 자, 내일 선거 얘기 좀 해보죠. 뭐 불안감 있으십니까 혹시? 어떻게 보세요? 불안감은 없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직위헌 재판부와 네. 이제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불신이 크다 보니까 네. 혹시라도 설마하는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는 순간 네. 사법부는 거의 폭파 직전에 예. 분노에 네. 휘말릴 수 있다고 보기 네.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그래도 합리적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정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두 건의 예. 재판부에서 다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인정을 했잖아요. 예. 한덕수 전 예. 총리 23년형 예. 받았고 이상민 전 장관도 7년형. 예. 근데 거기에서 유죄 근거가 된 것은 내란 혐의가 성립된다잖아요. 법이라는 게 법적 안정성, 예. 한목적성 이런 게 있는데 안정성이라는 것은 같은 재판 사안에 대해서 재판부별로 다른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는 예.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직위원 재판부가 이것에 대해서 별도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재판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뭐 직위원 재판부가 예. 조금 뭐 재판을 희화했다라는 예. 평가도 있었지만 그렇게 그 재판을 진행하는 분 중에 네. 결과로서 굉장히 엄하게 꾸짖는 네.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도 법조계에서는 하더라고요. 직위원 재판장은 그 전에 아주 전례 없는 판단을 한번 한 적이 있어서 불안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할 말 없을 겁니다. 이게 네. 사실은 판사들 입장에서도 봤을 때 네. 이 내란이라는 거는 지금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예. 특히나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예. 거. 선출직 권력자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쿠데타를 예. 일으키는 게 내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단 한 번도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 뭐 12.12나 5.16이나 이런 것들은 예. 아래로부터 뭐 이진관 판사가 그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위험한 인식을 가지고 판결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 즉 보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도 예. 7년, 예. 구형이 15년인데 7년을 내렸다라는 거는 판사를 평가하긴 뭐하지만은 이 내란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직위원 판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1차적으로 한 번 예. 새로운 거를 만들어낸 사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은 예.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과연 특검에서 사형을 구형했는데 이거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느냐 예. 법리를 가지고 예. 이 점은 우리 정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그간에 이제 내란과 관련된 거는 명확히 내란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예. 쉽지는 않아 보인다. 예. 쉽지는 않아 보인다. 사실 걱정은 당연히 국민들 하고 있죠. 네. 지금 김건희 재판이나 네. 관련 내란하고 연관된 재판들에서 정말 터무니없는 공소기간이나 예. 무죄 예. 그리고 이제 형량이 적게 나오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예. 걱정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정확한 것은 내란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지금 다른 재판부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예. 내란이면 줄 수 있는 게 무기징역하고 사형밖에 예.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 이런 논란이 있을지언정 이걸 무죄로 선고하기는 어려울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내일 어떤 그 선거 결과에 따라 뭐 국민의힘 내부에 좀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지자들이 네. 그 여러 조사를 보면 아직까지 좀 이야기가 어려운 게 네.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갖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계엄을 네. 했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좀 네. 이야기 어려운데 네. 그런 분들이 지금의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예. 했다는 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의 지도부도 고민이 있겠지만 네. 오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얘기한 걸 보니까 관련해서 분명 메시지가 있을 네. 거다.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른바 이제 현실 자각 타임이라는 마지막 데드라인에 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저는 내일도 이 내란과 관련해서 중형이 선고됐는데 네. 물론 내일 뭐 오후에 나오니까 당장 뭐 그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네.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마무리하는 계기가 또 뭐 2심 기다리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기대하는데 좀 일말의 불안감이 있으신데요, 보니까. 6.3 지방선거가 이제 예. 11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본인도 예. 부산시장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걸렸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저는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차별화라고 예. 가는 빌드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윤석열 의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불안해하시는데. 이게 장동혁 대표가 이제 계속해서 빠져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일정 부분 그쪽에서 나온다고 예.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절연을 쉽게 못한 거죠. 내일도 못 할까요? 아니 뭐 저는 절연은 예. 어렵다고 내일 봐요. 무슨 결과가 나와도요. 예,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세력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소규모다 그러면은 뭐 그런 선택을 할 텐데, 아니 뭐 우리 비상계엄 예. 일주기 때도 장동혁 대표는 아무 얘기를 못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네. 그런 상황이고, 전환길은 윤 어게인을 선포해라. 2월 초까지 안 그러면 장동혁 대표 너는 없다. 예.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전환길도 약간 바뀌었어요. 예. 조금 두고 보겠다. 예. 이걸로 장동혁 대표 체제를 좀 더 지켜보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과연 내가 대표를 수행하는 게 예.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저는 윤 어게인이 있다고 네. 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나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까지, 이게 계엄은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던 윤상현 의원까지 나와서 윤석열과의 절연을 얘기하고 있는 네. 상황에서도 못 바뀝니까? 이제 장동혁은 예. 장동혁 대표는 부연 보시기엔 절대 못 바꿉니까? 아니 저는 네. 이 뉘앙스 자체가 아예 그 바꿀 생각이 없습니까? 성명을 안 내든지 네. 아예 그냥 네. 뭐 기자회견을 안 하든지 네. 아니면 그냥 유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아 그래요. 예. 예. 저는 뭐 내일 입장 어떤 입장이 나와도 의미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정치인 특히나 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정치적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예. 계속 기회주의적인 행보를 한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슬그머니 반성인 것처럼 하는 예. 언어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다. 예. 왜 그러냐, 자기가 지금 구구 세력, 전환길이나 고성국 등등, 예. 그 다음에 윤상현 등등 이런 사람들과 내부적인 지지층 자체가 강고하게 윤어게인을 외치고 예.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정치하는 사람이 그걸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 오히려 지난번에 이 부분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밤새 고민해가지고 대통령과 회동을 한다고 해놓고 예. 그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예. 실제로 윤어게인을 외쳤던 최고위원들이 계속 비판을 하니까 슬그머니 말이 바뀌어요. 예. 그래놓고 말도 안 되는 밤새 고민했다고 이렇게 네. 자기가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일 분명히 눈치 보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긴 하겠지만 그것은 의미 없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네. 그 사람의 행동과 실행했던 모든 것들은 네. 바로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크게 영향을 주지도 않을 거다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짧게만 관련 사안이 나올 때마다 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한길 고성국 씨가 활동하는 영역은 예. 그 영역대로 그냥 두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2021년 4.7 재보궐선거, 2022년 대선 또 지방선거에서 이겼을 때도 네. 그분들이 활동하는 영역은 따로 있었습니다. 네. 자유통일당이라든가 우리공화당이라든가 그분들의 영역에서 놀게 하고 네. 우리는 더 큰 영역으로 가야 된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장동혁 대표도 정치 생명을 저는 더 연장할 수 있을 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두 분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네. 하시지만 어쨌든 이건 전 시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요? 저는 이런 얘기 가끔 네. 드려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우리 회사 네. 선배들이 회사 옥상에만 무지개가 떠 있는 줄 알았다. 네. 근데 회사 밖에 나가니까 온통 무지개더라.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얘기하는 사람들 네. 있잖아요. 강성 지지자들 엄연히 상존합니다. 실존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대중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네. 이건 장동혁 대표가 저보다 네. 정치력이 훨씬 높겠죠. 정치적 사고도 깊겠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광재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가 맞아요. 그렇지 않을 네, 수 네.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부분과 안 되는 관련해서 거죠. 진지하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예. 희망 없는 곳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고성국 씨나 전환기 씨의 영향권 아래 있는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발언하는 거 보면. 그 영향권 아래서도 지방선거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그 영향권 아래에서 그대로 가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뭐 장동혁 대표가 그 어리석은 사람은 네. 아니잖아요. 네.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데 일단 그 구구 세력들에게 약간 종속돼 있다, 네. 빚져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이제
그 제명도 여전히 못 시키고 예. 결국은 자진탈당이라는 또 출구를 만들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정치력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 행동할 수 있는 거를 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아, 여기서 뭔가 좀 합리적인 보수를 지향하지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는 완패다. 예.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예. 뭐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예. 국힘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결정적 국면이 없으면 예. 사실은 장동혁 본인 생명도 끝나는 거죠. 아까 예. 얘기했듯이 부산하고 서울이 자신의 운명과 같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구구에 여전히 의존을 하다 보면 예.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장동혁도 알고 있는데 이거를 떨쳐내지 못하는 네. 그 종속 관계, 네. 의존 관계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봤을 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죠. 네. 언젠가는 떨쳐내야 되는데 그 떨쳐내는 순간이 네. 본인 입장에서는 야인으로 돌아가는 네. 지도부가 아니라 야인으로 돌아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눈앞의 권력이 좋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이 권력은 가져간다. 네. 네. 그렇게 보죠. 저도 이제 네. 짧게 네. 이 부분에 덧붙이자면은 지금 장동혁 대표는 자기가 정치를 하는 기회주의 형태 때문에 자기가 모순적인 상황에 딱 네. 닥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머리 굴리다 제꾀에 네. 지금 덫에 걸려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윤호개인을 절연하고 싶어도 예.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조금 득표력이 높아진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닌데도 네. 불구하고 자기의 지지 기반 자체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딱 떨어지는 순간 지금에 있는 이만한 권력도 놓쳐버릴 수 네. 있기 때문에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고민하는 단계라고 봅니다. 예. 저도 가겠다. 이 분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뭐 저도 간다. 뭐 외부적 시각에서 네. 모시는 거를 존중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뭐 기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사실 지난 9월에 결선 투표를 해갖고 당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굉장히 아슬아슬한 아마 50.02%대 네. 49.8% 정도 되는 건데 그 중에 김문수 후보를 안 찍고 장동혁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 중에는 장동혁 대표가 젊기 때문에 네. 김문수 후보처럼 그냥 2년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남은 2년 기간 동안에 당을 정말 변화시킬 거다. 예. 이런 기대감을 갖고 뽑은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들과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길로 가면서 자꾸만 민심으로부터 멀어진 거잖아요. 예. 오세훈 시장이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당심이 아니다 민심. 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선거공학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깊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지금 너무 비관적으로만 말씀하시는데 네. 아니면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그 민주당이나 사회민주당이 선거를 치르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하신 말씀은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 위해서는 불행한 건데요. 네. 지금 오히려 그때 대표 선거 때보다 훨씬 더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내 분위기가 극화되어 있는 예.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지금 뭐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삼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얘기할 정도로 궁하진 않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재명 지형 대통령이 워낙 자체가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 지형이 아직 저는 110일 남았습니다. 그래요. 정치 예. 지형은 상당히 바뀌었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게 뭐 또 주식이 이제 폭락을 해서 2,000대로 예. 뭐 이제 취임 전으로 돌아갈 예. 일도 없을 테고. 예. 그다음에 이제 외교 관계라든지 민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일은 예.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계속해서 예. 상승 곡선을 그릴 테고 뭐 일정 부분 정체기가 있지만 예. 그 정체기는 또 밑에서의 정체기가 아니라 위에서의 정체기이기 때문에 이게 110일 남았다고 하지만 110일 동안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그리고 사실 지방선거는 결국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예. 이걸 갖고 치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도 힘든데 지금 어느 한 세력에 올인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의 예.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예. 이 부분과 저도 괴를 예. 같이 하는데 예. 국민의힘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더 올라가는 예. 거예요. 예.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정말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대안정당으로 예. 이미지가 각인된다면 분명히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도 예. 달라질 텐데 예. 워낙 지금 우리 당이 질이 멸렬한 예. 모습을 보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더 빛나 보이는 거죠. 예. 상대평가 아니에요? 예. 원래 국정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이나 우리나라 양대 정당밖에 네. 없는데 사실 죄송합니다. 사회문제였는데 아니 뭐 그것은 현실이니까요. 이런 말씀을 상황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예.
그 상대평가 성격이 예. 강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거 제대로 대응 못하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더 돋보이는 것 같은 예. 그런 성격도 근데 있다고 이거는 봐요. 뭐 정 대변인께 제가 짓궂으려고 드리는 질문은 아니고요. 그럼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네. 지금 개혁을 바라는 분들은 그래 어차피 뭐 홍준표 시장이 개혁을 바라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질선거 폭삭 망해가지고 새로 변해보자 뭐 이런 기대들을 하는 분도 정 대변인이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고 꽤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서도 있다고 봐요. 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 예. 얘기 중에 제가 제일 동감했던 건 여태까지 한 얘기 중에 예. 물극필반이라고 했습니다. 예. 무슨 일이든 예. 다 끝까지 가봐야 다시 돌아온다. 저는 2018년, 2020년 총선에서 당시에는 미래통합당이죠. 자유한국당 시절이고 예. 그때 정말 바닥을 가 본 이후에야 예. 반등할 수 있었다고 예. 보는데 아직 그 바닥에 왔느냐. 예. 여기에는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이번 선거가 어쩌면 그 바닥이 될 가능성도 크죠 있다고 봐요. 지금으로선. 예. 예. 이 부분에서 예. 한국 정치 예. 때문에 말씀을 예. 드리는데요. 사실은 정황재 소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절연해야 됩니다. 예. 그 안에 남아있지 않고 예. 과감하게 새로운 보수 건설을 위해서 나와줘야 돼요. 예. 사실 그걸 못 하거든요. 예. 그거 자체가 한국 보수의 심각한 위기이다. 예. 극우 세력과 절연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예. 기대를 하고 그 안에서 머물러 가지고 예. 안주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이 양당의 기득권이라는 게 그게 무서워서 그래요. 예. 여기를 벗어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본인들이 예.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용기 없으면 보수는 재건되기 어렵다. 예. 그리고 재건되어서는 안 된다.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행해지니까. 이 얘기는 예. 꼭 하고 싶습니다. 아, 예. 새살림 차리란 말씀은 근데 그 네.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네, 있죠. 네. 근데 정치적 공간이라는 게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방선거는 그런 정치 선거가 아니라 행정, 지방 권력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 이합 집산이 가능한 수준의 격변기는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2028년 총선이 지금 뭐 한 4개월 정도 네. 앞둔 상황이었다면 한국 정치 요동쳤을 겁니다. 네. 조국 신당, 혁신당은 혁신당대로, 한동훈 전 대표는 네. 한동훈 전 대표대로. 근데 지금은 그 지방선거 체제에서는 그건 어렵다고 보는 거죠. 시간 다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승찬, 한창민, 정광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